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도 경감 승진 경찰행정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와 단문 나왔는데 사례 역시 좀 예상되는 문제가 나오긴 했죠. 근데 주로 이제 그 예상되는 문제도 전통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사례 문제, 충분히 우리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속력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엄청 중요한 부분에서 또 나왔고요. 자, 하지만 이제 단문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된 듯한 느낌. 지난 몇 년 동안은 정말 중요하다 싶은 데서만 딱 두 개씩 나오다가 갑자기 시험 범위가 확대되는 듯한 느낌. 즉 시험 범위가 행정쟁송법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행정법 시험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쟁점. 그런데 전체 행정법이 시험 범위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쟁점도 아니죠. 그냥 단순한 단문. 거기서까지 이제 출제가 됨으로써 상당히 이제 시험 범위가 넓어져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담이 조금 더 커진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좀 더 많이 시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역시 비중이 큰 사례를 최대한 얼마나 정해진 시간 내에 잘 쓰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점수가 많이, 사례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이 형사고소한 사건에 관해 A경찰서 소속 담당관 경찰관 을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의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렇게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경찰서장이 그 민원에 대해서 내부 감사를 실시했고요. 경위서까지 받았습니다. 다음 갑은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경위서 보여줘라 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자, 그 거부 사유가 뭐냐? 공공기관 정보기관 법률, 즉 정보공개법 9조 1항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들을 쭉 규정하고 있죠. 그 중에 5호,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하는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겁니다. 현재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야.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데, 끝나지 않았어요. 진행 중인데 도중에 이게 다 노출이 되면은 제대로 업무 수행하는데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 뭐 외부에서 막 무슨 막 비난이 들어오고 막 하면은 감사위원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막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등등등. 따라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공개 못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규정이고요. 자, 그걸 사유를 들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갑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거죠. 자,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서 거부가 있으면 그 거부가 곧 거부 처분이고 그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A경찰서장이 갑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위법한가? 자, 보통 이렇게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 기회, 자, 사전 통지라든지 의견 제출의 기회, 즉 의견 청취 절차를 빠뜨렸다든지 또는 이유 제시에 흠결이 있었다든지, 자, 보통 대부분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자, 이런 경우라면은 위법한가? 네, 위법하죠. 그리고 다른 실체법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요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위법하다. 즉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에 관한 내용을 써주시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될 텐데,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거부 처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거부 처분이에요. 자, 거부 처분에도 의견 청취 절차 적용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미 다른 시험에서 기출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다뤘지만, 하지만 좀 차이가 있다면은 대부분의 기출 문제에서 나왔을 때 사전 통지로 나왔습니다. 자, 거부 처분에도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느냐? 사전 통지로 많이 나왔어요. 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는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전 통지할 때 뭘 통지해 주느냐? 바로 의견 청취 절차가 있다는 것도 통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못 받으면, 사전 통지를 안 하면 당연히 의견 청취 절차도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 묶어서 다닙니다. 묶어서 다니지만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그 중에서 앞에 사전 통지가 먼저니까 사전 통지를 딱 따서 많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자, 사전 통지 하지 않았다, 위법한가? 라고 물어보지 않고 사전 통지 다음에 나오는 의견 청취 절차 중에 하나인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요걸로 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봤던 그 쟁점이 아닌가? 라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그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것만 아니라면은 뭐 사전 통지든 의견 청취 절차든 다 똑같은 쟁점이에요. 과연 거부 처분에도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판례에 따르자면은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법에서는 그냥 무조건 다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즉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만 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거부 처분을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 신청한 거에 대해서 아직 뭘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권익인데 제한할 권익이 어디 있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다. 거부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의견 제출의 기회, 이런 의견 청취 절차, 뭐 사전 통지 이런 거 안 거쳐도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위법한 처분은 아니다. 라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자,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자, 지금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위치소 소송,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자, 그 집행정지는 인용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집행정지가 몇 년 전에,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또 나온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약간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약간 예상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긴 했어요. 왜냐면 집행정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나오면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집행정지는 안 된다 치더라도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라도 혹시 되는 거 아니냐? 요게 남아있는 부분이었는데 집행정지가 또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집행정지가 인용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보다는 집행정지의 요건은 중요하지 않고 과연 거부처분의 경우 그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 쟁점이죠. 그래서 어쨌든 좀 방향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집행정지가 한 번 더 나왔다는 점. 그리고 보통 이렇게 물어볼 때는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가능하냐 뿐 아니라 집행정지가 안 된다 치면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라도 한번 검토해달라는 의미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그리고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합해서 그냥 행정소송상 가구제 수단을 검토해봐라. 행정소송상의 잠정적인 구제 수단을 검토해봐라. 보통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처분까지도 같이 쓸 수 있게. 근데 또 이번 문제는 가처분을 쓰지 말라고 딱 집행정지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게 거부처분이 아니었다면, 거부처분이 아니라 적극적인 처분이었다면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집행정지의 요건을 쭉 다 검토해 주시면 돼요. 처분이 존재해? 처분이 존재하네. 자, 본안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야? 계속 중이네. 자, 그 다음에, 자, 회복될 수 없는 손해발생 우려가 있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요건이죠. 그 밖에, 자, 긴급한 필요. 본안 판단 기다릴 여유가 없어? 긴급한 필요라든지. 자, 그 다음에, 자, 공공복리 관련된 부분, 그것도 한번 또 판단을 해줘야 되고, 소극적 요건이긴 하지만, 자, 마지막으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요건을 검토하고 나서 다 갖췄으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요건이 사실 중요하지가 않죠. 왜? 아니, 그 요건 전에 일단 정지를 시킬 만한 그럴 실익이 있느냐? 정지를 시킬 만한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에 있어서는 아예 처분으로도 취급을 안 해주는 거. 정지시킬 만한 실익이 없으니까 집행정지를 아예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는 그런 판례 태도에 따라서 결국 집행정지 인용될 수 없다. 집행을 정지시킬 만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인용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만약 갑이 제기한 위치소 소송이 인용되어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승소 판결이 판결 확정, 요 단어가 뜨면은 쟁점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기판력 아니면 기속력입니다. 기판력 아니면 기속력. 자, 기판력이 문제로 나오려면은 우리 행정법에서는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와요.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요럴 때 이제 기판력 문제고, 자, 그 외에는 기속력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취소 소송이 인용되어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건 결국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죠. 그러면은 단순히 기판력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인용 판결의 경우에는 기속력까지도 생깁니다. 자, 기속력이 생겼는데도 다시 한번 거부할 수 있는가? 한번 거부한 걸 법원에서 취소시켰는데 이 행정청이 또 한번 거부할 수 있는가? 반복금지 의무 위반 여부, 기속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확정되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을에 대한 이 사건 내부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A경찰서장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사유를 들어 다시 이 사건 경위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기속력 문제니까 기속력의
뭐 본질, 내용, 범위, 일반론 쫙 써주시고요. 자, 사안포석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죠. 자, 처음에 거부했던 거는 뭐 때문에 거부했습니까?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노출되면 안 된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지금은요, 감사 승소 판결이 다 확정되고 감사가 다 끝났어. 그래서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수사 때문에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비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적 범위 관련해서 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처분시까지에 미칩니다. 처분시까지. 자, 이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을 때는 뭐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죠. 수사는 처음에 있던 거부 처분 이후에 승소 판결 확정되고 그 다음에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즉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 수사라는 것은 처분 시 이후의 사정이에요. 처분 시 이후의 사정입니다. 따라서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자, 객관적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판단해도 되는 부분이죠. 자, 처음에 거부했던 거는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 감사, 수사. 딱 봐도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인정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는 그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확 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고 결론적으로 기속력에 반하는 반복금지 후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고, 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바로 그 재처분 의무를 다한 그러한 재처분이 되는 겁니다. 기속력에 반하는 게 아니라 기속력에 부합하는 그런 처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들어와서 예시사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일단 참고점을 한번 볼게요. 정보공개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구조에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4호, 5호가 주어져 있어요. 4호가 바로 이런 건데 그 중에서 뭐 때문에? 수사. 5호 임한 것 중에서 감사 때문에 이제 비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호 때문에 비공개하다가 나중에 4호로 이제 다시 비공개를 할 수 있겠는가, 공개 거부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뭐 참고 조문이 아주 뭐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조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 요 표현이 매우 중요하죠. 자, 사망 22조 사망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우리가 보통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자, 이걸 할 때는 1항 또는 2항, 즉 청문이나 공청의 경우 외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22조 3항이 얘기하고 있는 건 모든 경우에 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한해서만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거부 처분이 의무를 부과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거부 처분이 과연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냐 아니냐, 요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22조에서는 행정청, 이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또 이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 청취 절차에는 청문과 공청회가 있지만 이건 이제 뭐 특별한 경우고, 이거 안 하는 경우에는 약식 청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사망이 적용이 돼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뭐 1항이나 2항처럼 그렇게 청문이나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사망에 따라서 의견 제출의 기회라도 줬어야 되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다 의견 청취 절차는 어느 때 적용이 된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만 적용이 된다. 근데 이거는 21조 사전통지 규정도 똑같아요. 사전통지 규정도 마찬가지로 사전통지는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통지에 이어서 의견 청취 절차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둘 다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만 하는 거라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예시사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쟁점입니다. 자, 여기 쟁점. 짧게 얘기하면 이거죠. 거부 처분의 경우에도 의견 정치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이게 이제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거부 처분의 경우에도 의견 정치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의견 제출의 기회죠. 의견 정치 절차, 의견 제출의 기회. 뭘로 써도 뭐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거 좀 더 쓰겠다 싶으면은 뭐 쟁점에다가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행정절차법상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면 실제법상 하자가 없더라도 그 처분을 위법하다, 즉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성, 판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 이런 내용도 추가로 내가 알고 있다 싶으면 얼마든지 다 써주시면 됩니다. 써주시면 돼요. 특히 배점에서 거부 처분의 경우 사전 통지라든지 의견 정치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사실 뭐 10점 정도로만 나와도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배점이 이제 15점이니까 관련된 내용 내가 알고 있는 거 있는데 좀 쓸까? 막 쓰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 별도의 문단으로 만들어서 써주셔도 되고요. 다음 의회 정치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죠. 행정청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예외도 있죠. 그래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이라는 것도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참고 조문에 주어져 있는 행정절차법 22조 3항 이걸 갖다 우리가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사전 통지가 나왔더라면은 사전 통지에 관련된 내용을 옮기고 사전 통지에 관련된 조문을 써주시고 그럼 되는 부분이에요. 사전 통지 의견 정치 같이 이제 똑같은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과연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견 정치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라는 부분이죠. 먼저 학설입니다. 사전 통지나 의견 정치랑 똑같아요. 학설도. 자, 신청 과정에서 이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시 사전 통지나 의견 정치 세트로 사전 통지나 의견 정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신청하고 자기가 원하는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거부하겠다. 그러면 그때도 사전 통지나 의견 정치 해줘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절차 필요 없다. 하지만 신청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거부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만큼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절충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입니다. 부정설이에요.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도 않았죠. 아직 권익을 달라라고 했는데 싫어요. 권익이 생기지도 않았어. 따라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권익을 어떻게 제한한다는 겁니까? 따라서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얘기하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전 통지나 의견 정치 절차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사전 통지나 의견 정치 절차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만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검토해 볼게요. 자,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거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 당연히 아니고요. 또 있지도 않은 권익을 제한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효설이 타당하다,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검토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거부 처분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절차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A경찰서장에 이 거부하기 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 별도의 정보공개법상 정보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등등 그 밖에 다른 사유가 있다면 때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위법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만약 여기서 나는 사전 통지 의견 정치 유한다는 견해를 취하겠다. 거부 처분에도 의견 정치 절차 거치한다라는 견해를 취하겠다. 그러면은 검토에서도 필요설이 타당하다라고 해야 될 테고, 그럼 결론에서는 그런데도 거부 처분에서 분명히 의견 정치 절차가 필요한데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까 행정절차법 위반하는 절차자가 있는 것이고 절차자만으로도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되니까 이 거부는 위법하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선택한 학설 중에서, 학설 판례 중에서 내가 선택한 검토에 따라서 결론도 그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집행정지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쟁점. 자, 거부 처분에 대한 가부제 수단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거부 처분에 대한 가구제 수단을 물어보면은 집행정지 그리고 가처분 두 가지를 써줘야 되는데 이런 시험 문제에서는 팍 콕 집어서 가처분은 됐고
집행정지 인용될 거냐, 집행정지하라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집행정지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행정지의 의의를 또 빼놓을 수는 없겠죠. 집행정지가 먼저 이제 간단히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예외로서 자, 취소성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23조. 여기에 요건이 대부분이 들어져 있죠. 그죠? 자, 뭡니까? 자, 취소성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처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자, 다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긴급한 필요, 이것도 하나의 요건이 되고 있고요. 자,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이 본안은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요건이고요. 자, 다음으로 소극적 요건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공공복리 관련된 부분,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요건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조문에는 없는 요건이 또 하나 있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그 진짜 또 하나의 요건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역시 요건 포섭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제는 아니고 과연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자, 그 부분을 써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부에 관한 학설 판례 검토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학설입니다. 자,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도 재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자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행정소송법 23조 6하 자세히 보면은 30조 3항, 즉 재처분 의무를 준용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무슨 뭐 재처분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그 거부를 집행정지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 집행정지가 나오면 원하는 대로 재처분, 다시 신청한 대로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거 준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부정하는 견해입니다. 다음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로 신청인에게 법적 이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연장,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 자격을 얻었는데 2년 기간이 끝났다. 좀 더 기간을 연장해달라든지, 자, 도로조명 허가 뭐 등등 받았는데 역시 기간이 끝났다. 좀 더 연장해달라고 한다든지, 자,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했을 때, 자, 이런 때 집행정지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판례입니다. 판례는 부정설이죠. 자,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면은 거부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 시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게 나오진 않아. 자, 정보를 공개해달라. 싫어요. 저거 잠깐 집행 정지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근데 그 거부를 정지시키면 신청 시의 상태로 그냥 되돌아가는 거예요. 불과하다. 즉, 거부만 없어질 뿐이야. 거부만 없어질 뿐이고 내가 원하는 걸 보는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검토. 자, 거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행정청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건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 따라서 굳이 바빠 죽겠는데 집행정지 이런 거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판례처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검토를 합니다. 자, 결론. 갑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집행정지에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겠느냐? 인용될 수 없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첫 번째 견해를 따르겠다.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나는 나는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하겠다. 그러면은 집행정지가 일단 가능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집행정지의 요건을 쭉 검토해서 과연 이 경우가 집행정지가 인용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쭉 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사안만 가지고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긴급한 필요 이런 사정은 사실 잘 나와 있진 않아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안 포섭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집회를 신고했다. 그런데 집회 금지 통고가 날라왔다. 집회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하는 집회를 지금 못하게 했는데 거부당했는데 이거 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뭐 하는 경우다. 아니야, 이게
취소소송 제기해봤자 승소 판결 확정 받으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당장 다음 주 집회인데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경우라면 뭐 긴급한 필요 등등 왜곡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 여러 가지가 다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안포소박이가 쉬울 겁니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례 문제 자체가 사안포소박이에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배점을 봐도 그렇고 과연 거부 처분의 집행정지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딱 그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로 보입니다. 첫 번째 개념을 선택한 다음에 집행정지 요건을 쫙 쓰고 그래서 집행정지 요건을 쭉 차례로 검토하면서 집행정지가 인용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자세한 부분은 배점이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첫 번째 개념을 취했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안에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 집행정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인용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도 무방합니다. 사례 문제니까요. 여기처럼 판례에 따르면은 집행정지는 인용될 수 없을 것이다. 첫 번째 개념에 따르면 사안에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 집행정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하에 인용될 수도 있다. 인용될 것이다. 그렇게 그냥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맞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쟁점입니다. 자, 갑의받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이 이번에는 사후 수사에 관한 사항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결국 취소 판결의 기속력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한 번 거부했는데 또 다시 거부를 해. 그 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또 거부해도 되는 거야? 자, 반복금지, 의무 위반 여부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기속력에 관한 일반론을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속력의 의. 자, 취소 판결 기속력, 처분이나 재개를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 관계행정청, 판결 취소에 따라 행동을 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30조가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본질을 언급해 주면 되죠. 그래서 기속력을 과연 기판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특수한 효력으로 볼 것이냐. 자, 우리 판례 과거에는 섞어서 정신없이 막 섞어서 썼지만 최근에는 분명히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따로 구별을 해줘야 되느냐. 그 검토 내용 최대한 다 쓰실 필요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좀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기속력은 기판력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기속력은 확정된 취소 판결의 효력이지만 기판력은 취소 판결뿐 아니라 기각 판결, 각각 판결 모든 확정 판결의 효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자,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만 미치지만 기판력은요 당사자, 즉 원고, 피고 그리고 법원에까지도 미쳐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행정청, 즉 피고와 유사한 관계 행정청에만 미친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죠. 자, 기속력은 실체법상 효력입니다. 하지만 기판력은 소송법상 효력. 이런 점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죠. 또 기속력은 처분 시까지만 미칩니다. 기판력은요 사실시행 변론 종결 시까지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기속력의 내용 관련해서 반제결 차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반복금지 의무. 자,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동동동 언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처분 의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자,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정보 공개를 신청했는데 정보 공개를 거부했어요. 지금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따라서 이 A경찰서장은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하는 처분이 또다시 거부 처분을 해도 되느냐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밖에도 30조 3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도 있죠. 결과적 의무는 이제 원상회복 의무죠. 원상회복 의무.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기속력의 범위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속력의 범위. 자, 주객시 차례로 써주시면 되죠.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인 행정청, 즉 피고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까지 미치더라. 따라서 만약 피고인 행정청뿐 아니라 다른 행정청이 협의를 했다, 동의를 해줬다 등등이라면 그 경우까지도 다 기속력이 미친다는 거죠. 자, 객관적 범위. 자, 판결 주민 및 이유에서 판단된 개개의 위법 사유에 대해서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미치겠죠. 자, 시간적 범위. 위법성 판단의 기준 시점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위법성 판단의 기준 시점이 처분시니까 기속력도 처분시까지 미친다. 즉 처분시까지 존재하였던 사유에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 기출문제도 많고 판례도 많이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경우죠. 처음에 거부를 했어. 왜 거부를 했느냐? 왜 거부를 했냐 했더니 뭐 환경 관련된 법 3조 1항에 따라 거부를 했다. 근데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운 또 거부 사유가 생겼네. 그래서 새로운 개정된 법에 따라 다시 한번 거부를 했다. 자, 이거 기동력에 반하는 것이냐? 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례가 봐주고 있습니다. 자, 새로 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이 개정된 건 처음에 거부 처분을 하고 난 뒤에 개정된 거야. 즉 시간적 범위 관련해서 처분 시까지 존재했던 사유까지만 미치고 처분 시 이후에 생긴 사유, 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동력이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새로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다시 한번 하더라도 기동력이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기동력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금지 의무에 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이 요구한 대로의 재처분 의무를 다한 그런 재처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뭐 객관적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 범위도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거부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새로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싶으면 역시 객관적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기동력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6번 결론에서 사업 분석을 해줄게요. 자,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라는 사유, 그리고 자, 동법 9조 1항 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 라는 사유는요, 뭐 하나는 감사, 하나는 수사잖아. 딱 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거부 사유는 기동력의 객관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죠. 따라서 다시 거부를 하더라도 30조 2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하는 것일 뿐 확정 판결의 기동력에 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통해서 객관적 범위를 얘기했는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시간적 범위를 언급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적 범위를 언급해도. 그렇죠? 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공개할 수 없다. 수사는 처분 시에는 수사가 없었어요. 처분 시, 처음에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감사만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거부를 하고 거부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는 처음에 있던 거부 처분 이후의 사정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시간적 범위 때문에라도 기동력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 기동력에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유를 가지고 수사 때문에 비공개한다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할 뿐이지 반복금지 의무에 반하는 그런 기동력에 반하는 처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결론. 그러니까 이 경찰서장은 다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문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A경찰서장이 갑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위법한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과연 거부 처분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라든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겠느냐라는 게 이제 쟁점인 부분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이때 그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 자, 거부 처분에 대한 가구제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보통 거부 처분에 대한 가구제를 물어볼 때는 가처분,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게끔 물어볼 텐데 여기서는 그걸 빼고 나머지 이제 집행정지만 물어보고 있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뭐 일본 문제도 그렇죠. 일본 문제도 보통 사전통지를 많이 물어보는데 사전통지와 세트로 움직이는 의견 정치 절차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 또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이제 기속력 부분이죠. 과연 다시 한번 이 사건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기동력 문제 관련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여부, 시간적 범위 등등등 그래서 기동력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동력에 반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부분이었고 역시 배점 크고 일반론에서 배점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문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뭐 강제 집행인데 또 강제 집행은 굉장히 좀 포괄적이죠. 강제 집행은 대의직강, 대집행, 이행강제금, 대의직강, 직접강제, 강제징수. 강제징수는 사실 뭐 거의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대의직강을 묶어서 우리가 강제집행이라고 하고 그에다가
행정상 직시강제까지 합하면 행정상 강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그 중에서 강제집행을 쓰라고 내는 바람에 대집행 하나만 해도 양이 엄청난데 대집행에다가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까지 다 쓰게끔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좀 포괄적으로 나왔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이제 행정쟁송법만을 이제 시험 범위로 다루는 시험에서라면 시험 낼 게 행정심판법하고 행정소송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이라든지 등등등 행정쟁송법만을 시험 과목으로 보는 시험에서는 행정심판법에서 한 문제, 행정소송법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낼 시험 범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당연히 고지제도도 그런 시험에서는 A급입니다. A급. 하지만 행정법 전체를 시험 범위로 내는 우리 시험 같은 경우 행정심판에서 나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고 행정심판에서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자, 그 중에서도 행정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무이행심판, 그리고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가처분에 있어서 임시처분제도가 있어요. 우리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임시처분제도가 있다는 것. 또 그 밖에 간접강제에 관련해 가지고 실효성 확보수단, 인용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관련해서 간접강제는 뭐 행정소송법에도 있는 거지만 그 외에 직접처분제도도 있습니다. 그 밖에 재결의 종류나 내용도 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소송과 구별되는 그런 다른 시험에서 막 사례에서 많이 물어보는 쟁점들이 있어요. 자, 그걸 다 제끼고 저 밑에 있는 고지, 행정심판법상 고지에서 냈다. 그렇죠? 상당히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행정심판 관련된 것까지 이제 전부 다 시험 범위로 넣겠다라는 거 뭐 출제자 마음이니까 그런 게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다른 부분, 행정심판뿐 아니라 뭐 다른 행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런 게 나올까 싶은데 이런 게 충분히 나올 만한 부분들, 즉 과거 별 한 개짜리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없애거나 등등등 이랬던 것들까지도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단문 일단 사례 부분은 좀 이렇게 이게 내가 아는 문제구나 라는 거 그렇게 접근해서 이제 풀면 되는 부분이고요. 라는 부분. 다음에 이제 단문 부분. 작년에는 사례 1번 문제가 참 사람을 힘들게 하더니 이번에도 이제 단문 2번이 그런 식으로 또 우리 시험 범위를 많이 확장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례 문제라든지 뭐 단문이라든지 등등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시험 끝났으니까 오늘은 좀 푹 쉬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